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1개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북한이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보호를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입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마지막 움직임 전합니다. 정의당에 손 내민 박영선 후보, 그 손 어떻게 됐을까요?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체육계 학폭 문제를 야기했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최초 폭로자를 고소했습니다. 그 내막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새 모녀 살해범은 96년생 김태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딸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일요일 구속됐습니다. 아울러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이 사람 저희가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신상 공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 없습니까? 소리 좀 치워. 왜 그랬나요? 왜 살해하신 건가요?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공간 좀 주세요.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네, 지금 같이 영상으로 확인한 저 사람 1996년생 25살 김태현입니다. 김태현이요? 네, 지금 저 사진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바로 저 사진의 주인공인 건데요. 이 김태현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간차를 두고 세 모녀를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13일 만인 어제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7명의 위원이 40분이 넘게 논의한 끝에 최종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 일단 그 범행 자체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로 보이고 순차적으로 3명을 모두 살해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또 본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그리고 범행 도구 등 어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을 들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거는 이제 증명사진으로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얼굴은 다 이제 그 가로막혀 있었던 마스크나 이제 모자를 쓰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게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면 통상은 검찰에 송치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 송치될 때 이 김태현의 모습이 공개가 된다고 해도 사실 마스크를 쓰고 눈 윗부분만 보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태현이 나는 내 얼굴 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얼굴이 다 공개될 수 있다는 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슬쩍 매서운 눈매가 비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해자 1996년생 올해 25 김태현입니다. 그럼 대체 이 김태현은 왜 잔혹하게 세 모녀를 살해했을까?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리포트로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집 주소는 어떻게 하셨나요? 스토킹은 인정하신가요?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피의자 김태현.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결국 범행 동기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김태현은 단체 대화방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 번의 정모를 통해 친해졌는데 피해자인 큰딸이 이들에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해 자존심이 상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현이 큰딸의 주소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큰딸이 단체 대화방에 무언가를 배달시켰다는 인증사진을 올렸는데 김태현은 이 사진에 적힌 주소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점,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도욱입니다. 윤정 기자,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거예요? 네. 김태현은 지금 이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단체 대화방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 번의 정보를 통해 친해졌는데 이 피해자인 큰딸이 이들에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해서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이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큰딸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집에 갔지만 이 처음부터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이 연속살인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부인하는 듯한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다만 경찰은 3명이 모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는 점에서 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서도 아파트, 그러니까 이 범행 현장에 계속해서 머물러 왔다면서요. 네, 놀라움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23일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요, 경찰의 검거 직전까지 피해자들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피해자 집에서 심지어 맥주와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건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3일간 피해자들 집에 머물면서 술까지 마셨다는 그 자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고 술까지 마셨어요? 그랬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정섭 의원님, 네. 이 사건 행각 지금 쭉 들으셨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엽기적이죠. 엽기적이고 정말 이 현세에 있는 이런 어떤 이 악마의 개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게 참 지금 이제 쭉 경찰 수사 결과 이런 거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 큰딸 이 여성을 스토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서 어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흉기도 준비했고 검색을 한 거라든지 주소 같은 것들을 찾아서 아마 그 시간에 머무는 그 여성들만 살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한 그런 정황들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스토킹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그거 뭐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전 우리 속담으로 해서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거든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과 이 소유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정말 범죄로 표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이 스토킹적인 측면과 이 상당히 정신적인 이 어떤 분노 조절 장애,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것들이 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타난 그런 형태 아닌가. 지금 학창 시절에 동창생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학창 시절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 가만히 있다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했었다. 뭐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성격들이 분노 조절 장애, 이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들이 연결이 돼서 저런 끔찍한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가족을 전부 다 저렇게 살해하겠다라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참 일반적으로 도저히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아마 정신은 오늘 오후에 아마 그 조사가 경찰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정섭 의원 설명대로 이번 사건은 스토킹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요, 이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피해자 보호법은 함께 담기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잔인성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7대3 합의 거절, 박수홍 결국 친형 고소. 이 고소고발 문제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요, 이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개그맨 박수홍 씨 얘기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결국엔 박수홍 씨가 친형을 고소를 했군요. 네, 바로 어제 이제 결국은 박수홍 씨가 친형을 고소했습니다. 네, 이 박수홍 씨 고소 고발로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친형 측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이제 양쪽의 재산을 똑같이 7대 3으로 나누자.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같이 기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기다렸는데 전혀 여기에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박수홍 씨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합의 금액 뭐 일각에서 초창기에 뭐 100억이 넘는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100억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뭐 가타부타 말이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금액이 적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고소를 할 때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큰 돈이라서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횡령한 재산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또 이거를 함께 기부하고 사회 봉사를 하자 제안했음에도 친형이 합의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침묵하던 박수홍 씨의 형은 최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박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김 기자, 네.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형 한동안 침묵했었는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 친형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박수홍 씨와의 이 갈등이 시작된 게 작년 초,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박수홍 씨랑 23살이나 차이가 나는 이제 93년생 여자친구를 가족한테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소개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불거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박수홍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여자친구 명의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횡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런 사생활 폭로 이거는 흠집내기이고 여기에 대해 일체의 어떤 대응 없이 법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쭉 이제 보도를 하는데 결국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 쪽의 일각에서는 이게 30년 전의 횡령 사건까지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까?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령죄 공소시효가 지금 15년이라는 거죠. 최대. 뭐 예를 들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되는 특경가법의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더 늘어나지만 이 경우는 어찌됐든 15년 적용을 할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오기 전에 저도 찾아봤더니 횡령죄 중에 상당히 법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입니다만 포괄일죄라는 그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포괄일죄요. 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네. 지금 박수홍 씨의 경우는 91년, 2년부터 형이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계속해서 업무가 지속이 됐다면 중간에 그게 끊어지지 않고 동일인이 계속해서 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의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상당히 법적으로 뭐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했던 횡령건을 함께 묶어서 공소시효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일죄라는 이 혐의를 적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아마 법률가들의 얘기가 있나 봐요. 뭐 이건 뭐 변호사들이 또는 뭐 고소를 직접 했으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걸 거고 저는 이 박수홍 씨 관련해서 처음 저희들이 다룰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 공인의 무게. 네. 박수홍 씨는 본인이 사실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 간의 다툼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미지의 손상이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연예인의 무게라는 게 참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연예인들은 이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어떤 경우는 우상이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내가 커서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가능한 제가 보기엔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조금 더 모범이 돼줬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조금 더 선한 그러려면 사회봉사 또는 남들을 돕는 이런 걸로 좀 뉴스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했는데요. 물론 박수홍 씨는 형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가능한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소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포츠계 학폭 논란을 야기했던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얘기입니다. 윤정 기자, 네. 학폭 논란 이후에 좀 자숙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벼랑간 고소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2달여간 이 자숙하던 와중에 들려온 이 행보가 피해자에 대한 고소 소식입니다. 이다영, 이재영 자매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흥국생명 구단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네. 학폭을 폭로한 피해자를 이 고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다영, 이재영 자매 측은 폭로 내용에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이 포함이 돼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소송을 준비한다라고 전한 건데요. 이미 증거 수집도 어느 정도는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사과를 하고 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만날 수 없어서 답답했다라는 주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그중에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걸 나는 바로잡으려 한다. 네. 그럼 이 고소권에 대해서 여론은 좀 어때요? 네,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싸늘한 반응이에요. 네, 학폭으로 무리를 빚고 자숙 중이었는데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한다는 소식에 이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연이어서 달고 있는데 이 자숙이 아니라 이를 갈고 있었던 거냐,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다. 또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 더 어루만져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등등의 이 댓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배구가 시작하기 전부터 올 시즌 우승은 김연경과 이 쌍둥이 자매가 소속된 흥국생명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흥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에 승승장구했는데 이 학폭 논란 이후에 급격히 추락하면서 결국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모아봤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국생명 배구단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흥국생명 새로 합류하게 된 이다영입니다. 저는 재영이랑 같이 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흥국생명 팀에 들어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정말 행복해요. 사실 시즌 중간에 주전 선수 2명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선배 울지 마. 왜 울어? 언니랑 있으면 괜찮아. 언니랑 있으면 이제 나와. 언니랑 있으면 이제 나와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사실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소 의원님, 네. 자숙 대신에 고소를 택한 쌍둥이 자매 어떤 심경일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이르지 않나.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어떤 사과 이런 것들을 해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어떤 코트에 복귀를 하더라도 해야지. 네. 지금 지난 2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건 자체가 저 사건에만 그친 게 아니고 배구계 전반의 학폭 사건으로 번졌고 나아가서 스포츠계 전반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런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그 당시 폭로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일부가 거기서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전체 큰 틀 자체는 피해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그 당시에 철없던 시절의 행동이었다. 정말 사죄 드린다라고 그 당시에 이미 사과문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사과문도 SNS에서 다 내리고
일부 그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아하, 이것이 과연 국가대표를 지내고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선수가 취할 행동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뭐 이제 피해자들한테 뭐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선수가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죠. SNS에 글을 올렸던 것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피해자들과 잘 접촉이 안 되고 저기 한다면 정말 그러한 참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진솔한 마음을 전하고 거기서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자숙 기간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뒤에 여러분이 팬들이 받아들여주고 피해자가 용서한다면 그때 뭐 선수 복귀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지. 일단은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작은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코트에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 학폭 폭로자를 고소한 쌍둥이 자매. 앞으로 진행될 이 법정 다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 보도, 윤석열 장모 측 반발.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장모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 전 기자.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이 아파트 시행 사업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이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런 정당한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 사업이 이뤄진 이 양평군 일대 임야 등 토지의 매입이 2006년과 2011년에 있었는데 이게 이 결혼을 하기 전의 일이다.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결혼을 2012년 3월에 했는데 이 전의 일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결혼 이후에는 김건희 씨가 회사 주식 20%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포기했고, 또 2018년 10월쯤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송파구 역세권 아파트를 즉시 매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기자, 김은미 기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보도,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에서 반발하는 보도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이 조간에서 발표한 보도인 건데, 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2006년에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임야 수천 평을 사들이고, 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이번엔 본인 명의로 농지를 또 사들입니다. 근데 이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농지를 수백 평을 샀다 때문에 농지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수상한 게 이 최 씨가 이 샀던 땅이 국민 임대주택 사업 지역이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되면 이제 땅 가치가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땅을 추가로 삽니다. 네. 근데 추가로 산 다음에 이걸 다시 재신청을 해요. 사업 지역으로 해달라고. 그 재신청이 다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에서 보면은 혹시 이거 LH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두 번째로 제기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증여한 정황도 있다라고 해서 총 3가지 정도로 크게 이 의혹을 볼 수 있는데, 이 개발 사업으로 이 장모 최 씨는 순수익만 100억 원 정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수익만 100억 원 정도로 취한 것으로 취재가 됐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조간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에서는 반박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나온 보도일까요? 아니면 정말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보도인가요? 아니 이게 정치적 목적의 보도다 앞에 선거를 앞둔 뭐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대목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유력 후보를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어느 정치적인 입장에 섰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죠. 하지 않았죠. 다만 이 지금의 정부 여당에 좀 반대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 네. 그게 지금 선거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래서 또 자세히 봤더니 이번 선거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질타하는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를 물타기하기 위한 거다. 글쎄요. 언론의 보도라는 걸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보도를 했다. 특정한 매체. 그건 뭐 누가 봐도 그건 공감하기 어려운 건 반박인 걸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물론 이 행위 자체는 결혼 이전에 벌어졌던 거더라고요. 네네. 기사를 자세히 보면 뭐 아까 우리 김윤미 기자가 3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농지법 위반 같은 거는 명백히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봐도 그럴 혐의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의혹은 있어 보인다. 의혹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해서 쏟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범법 행위와 비슷한 것들 또는 뭐 도덕적인 질타 이런 게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자꾸 뭐 고구마 줄기 캐듯이 뭔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미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사문서 위조 네. 그리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서 아마 그게 대출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였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 쓰였던 것. 그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게 명백하게 범법 행위면 그거에 대해서 뭐 벌을 주는 거 그게 맞는 거지. 그 이전에 과거의 뭐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구마 줄기 캐듯이 탁 캐내서 거기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이 특정인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수신제가 취급형처나 뭐 이거에 수신제가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뒷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라면 그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자, 정리를 하자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것이든 이게 선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보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에게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사전투표 이후에 특별한 행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원미 기자, 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제 검찰 내부 막 이프로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글을 올린 건데, 그러니까 최근 윤 전 총장의 정치 활동,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랑 좀 모순됐다라는 이런 지적글이 올라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이 댓글이 수십여 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보면은 일부는 이 박지청장 말대로 윤 전 총장은 검찰 중립을 실천하다가 뭐 내쫓기든 나갔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일부는 윤 전 총장은 이제 자연인인 만큼 검사 게시판에서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혹자는 이 게시글이 본래 의도랑 다르게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찬반 투표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는 거군요. 네. 이 정치 활동 관련해서요. 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전이 시작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지금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의 사임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종 기자. 네. 정 총리가 언제 사임한다는 거예요? 네, 정세균 총리 조만간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동을 방문하는데요. 이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세균 총리는 중동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주에 이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직을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후임 총리로는 이 비호남계 인사인 김부겸 전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됩니다. 김 전 장관 그래서인지 어제 2달여 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요? 이 글 내용을 보면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라면서 박영선, 김영춘,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면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김부겸 전 장관은 SNS 통해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뭔가 맞습니다. 앞뒤가 좀 맞아지는 것 같네요. 또 한 명 지금 여권의 또 유력한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질문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받았거든요. 좀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뭐라고 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별로 드러내는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국민의 차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마주치실 일이 지금은 뭐 없으시죠? 없었죠. 검찰총장 임명되신 다음 날 총리실에 인사 온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라도 마주치면은 정치 이제 뭐 한참 하신 분으로서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면 다 알아서 하겠죠. 뭐 제가 가르칠 처지가 아니다. 네. 네, 이낙연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직은 별로 드러내는 게 많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거고 국민의 차분한 검증을 거쳐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이 위원장이 최근에 대권 출마의 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과 마주치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칠 처지가 아니다. 뭐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죠라고 이렇게 짧은 답변을 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이제 내일 이제 보궐선거 치러지면 앞으로 모든 시선이 이제 대권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렇다 보면 그 중심에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윤정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알아서 하겠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잘 알아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구 남 걱정할 처지냐?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후자 쪽이 아무래도 가깝겠죠. 후자요. 일단은 뭐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선언한 상태도 아니니까 네. 그런 상대에게 내가 뭘 조언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윤 전 총장이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이 이번 이제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대선 레이스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주저앉느냐에 사실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내일 이 선거 결과가 여권에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레이스를 힘있게 펼쳐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일단 참모들부터 아마 흔들리게 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파가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권 내에서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 대선 후보를 현재 당원 당규대로라면은 9월 9일까지 선출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정에도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돌출할 수 있는 거고 이낙연 위원장 입장에서는 즐거울 일이 없는 겁니다. 내일 선거 결과가 여권에 안 좋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조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처지가 아닌 거죠. 지금 빨리 하나라도 더 지지자들을 끌어내서 내일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내심 이낙연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그럴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한 뭐 맥락이 여러 가지 맥락 중에 그 부분이 가장 이 위원장으로서는 좀 가슴에 남아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나도 지금 급하다. 그렇습니다. 자,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이제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보궐선거에 집중된 여론 이제 슬슬 차기 대권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어떤 구애를 했어요? 네, 박영선 후보 그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요. 갑자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심지어 박영선 후보는 심상정 의원에게 전화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심상정 의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 사실상 거절 입장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그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여영국 대표 박영선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네, 단순 거절이 아닌 염치가 없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정의당이 박 후보를 이렇게 비난한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죠. 박영선 후보가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이렇게 염치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박영선 후보 포기했을까요? 네, 박영선 후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에요. 박 후보가 찾은 곳은 바로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였습니다. 박 후보의 오늘 아침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 아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정의당의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거의 매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박 후보가 노회찬 버스를 찾은 이유, 바로 나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도왔듯이 정의당도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을 도운 박영선 후보의 당시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부자 정당의 부잣집 딸이냐 아니면 서민과 함께 뒹굴던 우리 노회찬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노회찬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회찬 국회에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네, 과거 인연을 강조하면서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는데 서운한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내일이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고 내일 끝이잖아요. 네. 선거 막판에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구애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결과를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1.64%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랬죠.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쏠릴까 이 여부가 현재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서 민주당은요.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정의당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 갈지 현재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피말리는 1% 싸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득표할 수 있는 2% 안팎의 표를 갖고 온다면 우리가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의당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렇다면 정의당 지지층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내일 보면 알 수 있겠군요.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선거 막바지 조급함일까요? 아니면 반전의 기회로 생각한 걸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구애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과연 정의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어떤 구애를 했어요? 네, 박영선 후보 그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요. 갑자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심지어 박영선 후보는 심상정 의원에게 전화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심상정 의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 사실상 거절 입장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그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여영국 대표 박영선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네, 단순 거절이 아닌 염치가 없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정의당이 박 후보를 이렇게 비난한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죠. 박영선 후보가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이렇게 염치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박영선 후보 포기했을까요? 네, 박영선 후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에요. 박 후보가 찾은 곳은 바로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였습니다. 박 후보의 오늘 아침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 아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정의당의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거의 매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박 후보가 노회찬 버스를 찾은 이유, 바로 나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도왔듯이 정의당도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을 도운 박영선 후보의 당시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부자 정당의 부잣집 딸이냐 아니면 서민과 함께 뒹굴던 우리 노회찬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노회찬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회찬 국회에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네, 과거 인연을 강조하면서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는데 서운한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내일이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고 내일 끝이잖아요. 네. 선거 막판에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구애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결과를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1.64%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랬죠.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쏠릴까 이 여부가 현재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서 민주당은요.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정의당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 갈지 현재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피말리는 1% 싸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득표할 수 있는 2% 안팎의 표를 갖고 온다면 우리가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의당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렇다면 정의당 지지층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내일 보면 알 수 있겠군요.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선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MBN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박영선, 오세훈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까? 이 세력과 같이 한 하십니까? 번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야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려고요? 그럼 시장 되면 집회를 허용합니까?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는 게 시장 권한 사항은 아니죠. 그러나 광장시민위원회에서 시장의 결정하죠.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정말 시장 업무를 모르셔서 대답을 하는 확실히 거예요. 해주십시오.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을 이용하는 것은 광화문 광장위원회, 광장위원회가 심의 규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여기에 의지가 관여할 있으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이 집회를 허용하면 시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허용을 하면 시장은 말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자, 어버이연합 아시죠? 시장 시절에 어버이연합에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 기억이 또 안 나십니까? 아니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지금 반칙의 여왕이십니다. 아니 민생 문제 토론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게 민생입니다. 이게 민생이에요? 민생입니다. 민생. 김은미 기자, 거짓말이다, 반칙의 여왕이다. 정말 말 그대로 난타전이었군요.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바로 그 영상이 어제 있었던 이 마지막 토론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어버이연합은 지원해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오 후보가 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기다렸다는 듯이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세훈 후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아이고, 네. 얘기를 해서 또 박영선 후보가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안 낸다고 했는데 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취지였던 건데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한테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한테 이 반칙의 여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어떤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박영선 후보는 선거 안 낸다고 했더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짓말 자체 아니냐. 서로 이제 거짓말이라고 난타전을 하는군요. 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전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 잠시 훈훈한 광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훈훈한 장면이요? 네,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은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탠딩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걸 굉장히 오늘도 고집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박영선 후보의 아마 집념과 열정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사실은 여성분들에게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끝까지 승승장구하셔서 좋은 롤 모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까지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자가 오글거리지만 칭찬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자 두 후보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칭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박 후보, 오 후보의 장점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언변과 패션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 후보를 향해서 내곡동 선글라스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칭찬 속에서 뼈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오 후보는 집념과 열정을 박 후보의 장점으로 꼽았는데 여기에서 집념을 콕 집었다는 거 이거 자신을 향해서 이 내곡동 땅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는 이 박 후보를 조금 비꼰 것 아니냐라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시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타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 후보가 칭찬하는 게 그래도 훈훈하긴 하네요. 네. 윤경호 의원님, 하나만 짚고 갈게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 태극기 집회나 어버이연합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나갔던 집회에서 연설을 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가지고 거기 간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과 나는 거리를 둬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자기 모순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동영상이 있는 한은 오세훈 후보가 저런 모습을 견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2020년 총선에서 이 태극기 부대로 얘기되는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말 없는 유권자들이 일단 매를 한번 때려줬잖아요. 그런 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미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옳다 그러다 이런 이제 가치 판단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사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의 아주 극단적인 정치 세력 그리고 우측의 극단적인 정치 세력은 서로가 서로에게 혐오, 증오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로만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정치라는 건 갈등의 조정인데 그런 점에서 그런 식의 세력, 그런 식의 정치 지향을 가진 세력은 어느 정치인이라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오세훈 후보가 어저께 선을 제대로 긋지 않은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한 얘기, 존재 자체가 거짓말.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가 설명을 했듯이 민주당이 당원 당규의 중대한 자책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한 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거돈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불과 1년 3개월 남아있는 이 선거, 임기의 이 선거를 우선 첫째는 이거 보궐선거 해야 되느냐, 했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정말 집권당으로서, 왜냐하면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후보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컬럼에 그 점을 지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게 생각이 나서 슬쩍 한마디 더 덧붙여봤습니다. 오세훈 후보에도 좀 아쉬움이 있고 박영선 후보 쪽에도 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판 쟁점이요. 바로 오세훈 후보의 이 생태탕집 방문과 관련한 이런 문제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생태탕집 문제 분명히 어제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겠죠? 네, 수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까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천안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근데 해결되는 왜 문제입니다.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아니 경찰에서 검찰에서 불러야 가서 하지요.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고소는 다 했고요. 어디에 왜 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해야지. 하시죠. 공신력이 시간 있죠. 다 됐습니다. 그걸 왜 선거에서 그걸 합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두 사람 공방이 너무 뜨거워져서 잠깐만요 하고 좀 한번 끊어가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게 생태탕 공방이 아니라 생태탕 얘기는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대질신문 공방이었습니다. 보면은 이 박영선 후보가 아니 오 후보 처남이 측량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처남은 기자회견을 그 자청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 번이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이제 오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 후보가 증인들도 대질신문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냐 당장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 후보가 대질신문은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이게 선거판에서 이걸 왜 합니까라고 대질신문을 하니 많이 계속해서 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이 생태탕집 사장하고 아들이 그 당시에 이 오세훈 후보가 우리 생태탕집을 온 걸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태탕집 아들이 당시 목격할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약간 지금까지 알려진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직접 그 말씀 들어보시라고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근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아 저도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조수진 의원께서 생떼 땅이다. 참 이렇게 이제 저들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모 회사 근처에서 이제 내곡동에서 근 35년 정도 그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사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제 거보다는 조금 그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알려졌었던 거는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내가 얘기를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백바지, 선글라스 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그 옷차림이 혹시 오세훈 후보인가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세훈 후보였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 얼굴은 몰랐는데 어쨌거나 옷차림이 기억에 남았고 그 옷차림 얘기가 나와서 되짚어서 엄마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게 당시 오세훈 후보가 먹은 게 이제 지리였는지 안 매운 지리였는지 매운탕이었는지를 이 야당 의원이 묻는데 그때 먹었던 거 매운탕이었다라고 자신의 어떤 정확한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먹었던 게 지리냐 매운탕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네. 소 의원님, 당시에는 얼굴은 몰랐는데 옷차림이 기억이 난다. 이걸 두고서 그때 그 사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단정할 수 없죠. 지금 저는 사실 이 생태탕 논란 이것이 이렇게까지 선거 전에 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이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입니다. 이 어쨌든 이 당시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저는 갔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갔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말로만 지금 서로가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확실히 현장에 갔다는 사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영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영수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걸 증명하기가 논증을 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2, 3년 전 일도 아니고 벌써 15, 16년 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확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을 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서로 이것이 당시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 전에 중요한 문제인가? 거기에서 물론 거짓말 논란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만약에 갔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 처가 땅이 보상받는 과정,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오세훈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든지 이것이 사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본질이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이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리고 이제 거짓말 논란 이렇게 갔는데 오늘 그 윤건영 의원이 뭐 워터게이트 얘기까지 하면서 공직자로서의 거짓말의 중요성, 거짓말이 왜 이 공직자로서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했다면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유하는 게 맞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선거본부를 도청하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건인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그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유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감한 어떤 정책 같은 걸 내놓으면서 판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후보의 그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대한 거짓말 이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선거 전의 모든 전략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초기에 박영선 후보가 내세웠던 것처럼 21분 도시, 수직정원 이런 정책적인 의제를 초기에는 안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과감한 정책들을 발굴을 해내고 그런 걸로서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층에서는 이번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대통령부터 해서 이 선거위원장 등등 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가고 이러한 흐름으로 프레임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 부동산 민심이라는 큰 프레임이 지금 가는 거기에 맞서는 이 여권,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프레임이 이 거짓말 논란, 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로 간다는 게 저는 참 이 집권당으로서의 이 선거운동 전략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이 집권 여당의 컨트롤 타워, 그리고 두뇌, 이 선거 전략을 짜는 두뇌 이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 막판 쟁점이 이 생태탕 문제니까요. 좀 이 부분 조금만 더 좀 짚어보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생태탕집 아들이 이 오세훈 후보일 거라고 기억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게 당시에 명품 구두를 신고 왔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 명품 구두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박영선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신었다는 페라가모 로프 신발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총출동을 했던데 드디어 사진 한 장을 어떤 분이 찾아서 올리셨더라고요.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참석에 보면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오세훈 후보 사진을 올리셨는데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지금 박영선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에서 했던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검은색 페라가모 구두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네티즌들이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그 당시에 그 논란이 있었던 2005년에 이제 측량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었고 있었다.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또 거짓말을 한다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어떤 정황 증거를 제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두까지 다 소환이 되는군요. 네. 근데 또 인터넷을 보니까 또 오세훈 후보가 이때 신었던 구두는 흰색인데 당신은 또 뭐 검은색이다, 뭐 아니다, 그때 흰색이고 저때 검은색이다, 뭐 여러 논쟁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소정섭 의원도 잠깐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전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너무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집권당 박영선 후보가 야권의 단일화라는 게 이슈가 될 때는 누구하고 붙어도 경쟁력이 있다, 오히려 우위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LH 사태, 그다음에 무슨 도덕성 문제, 위선, 내로남불 이런 걸로 비판을 받으면서 집권당 쪽에서 또 청와대 인사 우르르 낙마하고 물러나고 그러면서 확 지금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열세로 가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집권당 후보로서 정책 승부를 내야 되는 우리 소 의원님 지적하셨던 박영선 후보가 네거티브에 더 전념하고 더 공세를 하잔 말이죠. 박영선 그러면 거짓말, 상대에 대한 거짓말 공격 이거밖에 지금 기억을 못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사전투표 지난 4월 1일 해서 4월 2일과 3일 이틀 해가지고 20% 놀라운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4월 7일 내일이네요. 본투표까지 해서 투표율이 50%, 60%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예상을 하시던데요. 저는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일 아마 본투표 하는 분들은 여전히 정해져 있다.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난 사전투표 때 이미 다 한 걸로 저는 보여요. 지방선거라는 특수성, 그다음에 보궐선거라는 더 특수성이 작용을 해서 아마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겁니다. 왜?
저런 식의 네거티브 선거전 그리고 지금 집권당과 제1야당이라는 거의 두 당의 싸움인데 이 두 당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서울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데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하나도 기억에 남겨주지 않고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공이 둘이 둘 다 다. 오로지 뭐 페라가모 신발 아니면 내곡동에 갔느냐 안 갔느냐 거짓말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니 이 본투표에서도 제가 보기엔 투표율이 결코 높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번 선거는 끝나고 나면 아마 상당한 후유증을 안기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집권당 그리고 제1야당이 아마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선관위에서 박영선 후보 측 조사한다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한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어제 이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데 저 중에서 보시면 중간에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인 내일 투표 마감 이후에 일반 투표함과 함께 개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의 결과를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또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캠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이 규정에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후보의 막판 유세전 그 노력이 내일 결과로 공개됩니다.